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자산운용과 크로스앵글이 함께하는 디지털 자산 리서치 시리즈,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비트코인과 가치평가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해 오다가 오늘은 제가 녹화를 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를 할 계획입니다. 동시간대 이제 그 퇴근 시간이고 해서 조금 더 정제된 내용들을 공개해서 전달해 드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엔 한번 녹화로 진행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하나자산운용 홈페이지와 크로스앵글 홈페이지, 그리고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유튜브 댓글로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리서치 리포트는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을 등록해 놨습니다. 함께 자료를 보시면서 우리 영상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크로스앵글의 김준우 대표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희 하나자산운용 디지털 자산 팀장이죠, 한중섭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비트코인 가치평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준비한 이유가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그 트위터 발언, 그리고 ESG 이슈에 대한 그 비트코인과 ESG에 관한 이슈 문제, 그리고 중국발 가상자산에 대한 그 거래나 결제, 채굴 등에 대한 금지, 정부 관련 인사들의 부정적인 코멘트 등등이 겹치면서 사실 뭐 삼중 악재로 인해서 우리가 검은 수요이라고 하는 엄청난 패닉 셀링 현상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양한 시각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긍정론자나 부정론자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대표님이나 중섭 팀장님도 관련된 얘기를 많이 좀 들어보셨죠? 최근에 질문도 많이 받으시고. 네, 아무래도 뭐 워낙 시장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또 그 뭐 가장 강대국인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 이제 규제가 나오고 한다고 하니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도 저는 그래도 이전 폭락장이나 이런 때와는 다르게 트위터 같은 데서 분위기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예, 저도 막 계속 좀 체크해봤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은 과거의 어떤 폭락장에 비해서는 조금은 냉정하게 또 현실에 대한 그 리스크 팩터들도 얘기해 주면서도 또 긍정적인 내용들도 좀 언급이 되는 그런 움직임들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의를 좀 많이 받으면서 어떤 뭐 시장의 관심사가 이렇게 되게 많다라는 점을 좀 느꼈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은 약간 이제 뭐 팩트 체크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뭐 예컨대 이제 미디어 같은 데서 어떤 팩트를 좀 호도해서 이제 보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좀 편파적인 방향으로 보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객관적이고 좀 공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오늘 같은 자리를 빌어서 또 어떤 얘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되게 공유를 드리는 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그 삼중 악재를 통해서 패닉셀링이 있었던 이 시기에 오히려 우리 하나자산운용하고 크로스앵글이 했던 리포트들이 다시 재인용되는 기사들도 꽤 있었어요. 특히 일론 머스크의 ESG 관련한 발언은 저희가 4월에 먼저 좀 다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과 관련한 ESG에 대한 그 진실과 오해 부분.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 소비가 많다는 것도 저희가 그때 다루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든 인류의 지금 경제 활동 중에서 전기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한데, 그 전기 에너지에서의 어떤 친환경 에너지 사용 비율은 오히려 사실 비트코인 채굴에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사실은 친환경 에너지 비중이 차지하고 있고, 또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또는 이러한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움직임들이 이미 있어 왔었지 않습니까? 오늘은 한번 좀 시끌벅적하고 지금 요란한 또 하락 이후에 또 다시 반등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대표 비트코인에 대한 밸류에이션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많이 기존에 다뤘지만 그 글로벌 투자 회사나 테크 기업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들 조금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그 글로벌 투자 회사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했던 첫 보고서에도 한번 다뤄진 적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기사에서 워낙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아예 새로운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더 유의해서 본다고 하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격에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규제가 나왔을 때 좀 시장이 뭐 망할 것 같다, 아니면 또 일부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시장이 굉장히 빨리 흥할 것 같다, 이런 부분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과도한 쏠림 현상에 의해서 좀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걸 미디어들에서 많이 쏟아내다 보니까 뭔가 이제 세상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도 물론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엄청나게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목할 점이라고 한다면, 많이 들어보셨던 뭐 스퀘어, 뭐 페이팔,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 피델리티를 비롯해서 뭐 지난 그 사이에서 넥슨 같은 회사도 이제 대규모 투자를 포지션을 가지고 가게 되었고, 그렇죠. 일본 법인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좀 샀다는 네. 얘기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폭락장에서도 계속 매수를 오히려 늘려가는 모습을 보였었고, 브리치워터의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다뤘을 때는 뭐 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 정도를 보여줬었는데, 이제 본인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골드만삭스, JP 모간 역시 조심스럽긴 하지만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구체적인 행동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이 모든 기업들이 지금 달려드는 상황이냐라고 보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에 대한 도입이 역행하는 구조가 아니라 천천히 계속 확산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본다면은 훨씬 더 이게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준석 팀장님, 우리가 사실 보면 이번 급락장에서 보면 레이 달리오가 개인적으로도 비트코인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좀 했었고요. 골드만삭스가 사실은 그 레포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 혹은 이제 디지털 금을 대체하는 쪽으로 인식이 좀 전환되는 것 같다라는 조금은 좀 긍정적인 레포트도 나온 것 같은데, 혹시 그 내용 보신 게 있으시면 공유 가능한가요? 예,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뭐 2017년, 18년 이제 1차 뭐 ICO 버블 이 당시에 이제 트레이딩 데스크를 꾸리려고 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 계획을 철회했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 알려진 사실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투자할 만한 자산은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명백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최근에 좀 고무적이었던 것은 저번 주에 이게 보고서가 발간이 됐는데, 골드만삭스 내부 이런 디지털 자산 팀뿐만 아니라 뭐 갤럭시 디지털이라든지 아니면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쪽에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루비니 뉴스라든지 예, 뉴욕대. 이런 분들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요. 살펴보면 일단 골드만삭스 내부적인 시각이 좀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투자할 만한 자산이 아니다라는 이제 입장이었는데, 이번 년에 낸 저번 주에 낸 보고서 같은 경우는 매우 독특한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어떤 투자할 만한 자산이다라는 점을 이제 명백히 한 바가 있고요. 블랙락 같은 경우도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2017년, 18년 요 당시만 해도 그 CEO 레리 핑크 회장이 비트코인이 뭐 이런 자금 세탁이라든지 이런 범죄 자금에 사용되는 돈이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스탠스를 내빈 치마가 있는데, 어제였죠. 어제 이제 그 애뉴얼 미팅에서는 내부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지금 활용할 수 있을지, 이것들이 규제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지 스터디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은 과거에 좀 부정적인 스탠스에서 뉴트럴 뭐 혹은 약간의 그런 파지티브까지 간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장표에서 좀 재미있는 포인트는 여전히 뭐 부정적인 분들은 부정적이세요. 예컨대 벅셔 회사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워런 버핏의 오른팔이죠. 예, 찰리 먼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성공이 이제 역겹다라는 이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을 하셨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 좀 되게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좀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거를 과거에 부정적으로 보셨다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씩 생겨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중립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생겨나는 것 같은데, 이걸 긍정적으로 보시다가
뭐 중립적으로 보거나 혹은 긍정적으로 보다가 부정적으로 보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많이는 관찰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방향성 자체는 아예 밸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뭐 터무니없는 얘기다라고 하시다가 조금 뉴트럴하게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고, 조금은 중립적으로 보시다가 조금은 이제 아주 긍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 같다라는 식의 코멘트, 이런 방향성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뭐 튤립 버블이네 아니네 뭐 이제 이런 이제 수년 전에 했던 그런 담론들은 사실은 지금은 좀 해묵은 담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오늘 같은 이제 자리에서도 이게 가치 평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되냐라는 거, 이런 좀 생산적인 담론이 많이 형성되는 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이거를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어떤 이제 근거에 의해서 이게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가 있다면 적정 가격이 뭐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고 이제 논의를 하시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비트코인이 이제 나왔을 때 이게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런 화폐로서의 어떤 기능이 많이 이제 대두가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상 이제 많이 이제 회자가 되는 게 이제 디지털 금이죠. 이게 금과 마찬가지로 희소성이 있고 불변성이 있는 어떤 자산이다. 아직은 뭐 화폐로서 기능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만 가치를 저장하는 자산으로서는 잠재력이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혹시 김준호 대표님 여기 장표에서 좀 첨언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그 화폐 비트코인이 이제 등장을 하고 나서 굉장히 독특한 형태, 그리고 이제 발행 주체가 어떤 기관이나 정부가 아닌 상태에서의 자산이 이렇게 이제 의미가 있어진 경우가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게 화폐에 비교를 하고 금을 비교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최근에도 계속 나오는 게 화폐로서의 어떤 속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거를 새로 나온 형태,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자산 형태의 거를 특정 지금까지 존재했었던 군 내에서만 비교를 하고 평가를 한다면 과연 그러면 혁신적인 어떤 자산의 등장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그럼 현재 존재하는 금융 시스템이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진보적인 형태의, 혁신적인 형태의 그 경제 체계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발전을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똑같이 뭐 저도 역시 비트코인을 화폐로 지금 쓰라고 얘기를 하면 못 쓸 것 같고요. 다만 비교를 하자면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의 변동성 등등을 주장하면서 화폐로서의 기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비트코인보다 훨씬 변동성이 큰 이제 뭐 저개발 국가들의 화폐는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변동성이 크고 저장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잃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화폐라가 아니라는 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베네수엘라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뭐 베네수엘라의 화폐를 그 누가 변동성이 크다라고 해서 이건 화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비교해 봤을 때 선진국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폐 형태와 이제 그 저개발 국가들에서 보고 있는 화폐 그 국가들에서 사용하는 화폐에 비해서는 비트코인은 그 중간 어디쯤에서 이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진국에서 봤을 때는 화폐가 아닌 어떤 자산 형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이미 그런 저개발 국가에서는 오히려 월마트나 이런 데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만큼 그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어떠한 잠재력을 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는가, 이게 5년, 10년 뒤에 화폐로서의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제 최근에 중국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또 미국도 DM 등등에서 CBDC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정부가 또 중앙은행이 주도가 돼서 CBDC를 발행하게 되면 비트코인의 존재 가치 자체도 없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분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준우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CBDC가 도입이 되면서 오히려 블록체인이라던가 이런 비트코인, 가상 자산들의 그 도입을 훨씬 더 확산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CBDC도 뭐 하나 이제 크립토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같이 묶어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CBDC는 기존 정부 화폐에서 가졌던 불편함들을 정부의 제도적 틀 내에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냥 디지털 수단이라고만 보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자금 세탁 이런 거를 방지를 하고 국가에서 통제권을 가지기 위해서 CBDC가 더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아시겠지만 지금 이미 뭐 종이를 들고 결제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 인터넷 뱅킹을 사용을 하거나 전자결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관점에서 기존에는 한국은행에서는 돈을 지폐로 찍어내고 금고에 보관을 하고 그걸 디지털상에 발행을 해서 유통을 시키고 계속 그 뒤에 작업들을 현금 수송 차량을 통해서 이동을 시키고 매칭을 시키는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뒷부분 세틀이나 클리어링 과정을 이제 블록체인이 그냥 한 번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극단적으로는 뭐 지폐로 어떤 테러 집단의 돈이 흘러 들어갔다라고 했었을 때 뭐 특수부대를 보내서 아예 뺏어오지 않는 이상 그걸 회수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CBDC가 발행됐을 경우에는 코드 형식으로 해당 자산이 파악이 됐을 때는 취소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즉 중앙의 통제권이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렇게 어찌 되었건 국가 단위에서 어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프라를 확대를 해놓는다면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수많은 뭐 ATM 기기부터 ATM 기기는 아니겠죠, 디지털이니까. 뭐 확산할 수 있는 뭐 POS, 뭐 어떤 포스 기기들이 늘어난다던가 어떤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늘어나고 일반 대중적 인식들, 소매 상인들까지도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에 대한 인식들이 급속도로 확산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다른 자산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회적 교육 수준 혹은 도입 수준의 환경이 훨씬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특정 국가 기반이 아닌 그냥 아예 다른 형태의 자산군이기 때문에 오히려 CBDC의 장점들을 도입하는 사회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이 그의 차별점들이 두드러져서 보이고 도입될 수 있는 이제 어떤 장점들이 더 많이 부각하기 때문에 어떤 조화를 이루면서 양립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관련해서 중섭 팀장님은 또 보충할 내용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뭐 비트코인의 화폐로서의 어떤 잠재력이나 CBDC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제 자산을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동종 자산들이 지금 어느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방법, 아니면은 뭐 내재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현금 흐름을 이제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을 이제 지금 시간 가치로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의 밸류가 있는지를 계산하는 방법 등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신규 자산이고 이것을 어떻게 가치 평가해야 될지에 대한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화폐로서의 잠재력이 이게 있을 때 어느 정도의 밸류가 있을 것이냐라는 앵글로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이제 김주 대표님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첨언하고 싶은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뭐 어디까지나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가의 어떤 통화 주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G10, 뭐 G10 혹은 뭐 미국과 중국 이런 이제 그 선진국들의 화폐를 비트코인이 대체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통화 주권이 많이 없어진 나라들이 있죠.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터키라든지 아프리카 국가들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대안적인 화폐로서도 기능할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들을 이제 돕는 매개체가 이것들을 이제 결제 솔루션으로 도입하려는 그런 회사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장표 오른쪽에 보면은 그 결제 기업들이 이제 있습니다. 뭐 페이팔이나 스퀘어, 뭐 애플, 테슬라 뭐 이런 데가 있는데, 페이팔은 이미 뭐 비트코인 관련된 결제를 지원하겠다고 이제 어나운스를 한 상황이고요. 스퀘어 같은 경우도 현재는 뭐 비트코인 매매 서비스만을 제공을 하지만 이제 유저들끼리 송금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페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애플이 뭐 대안 결제 관련된 채용 공고를 냈는데, 암호화폐 관련된 이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계에서 좀 화제가 된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봤을 때 애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현재는 이제 ESG적인 이슈로 인해서 결제를 지원하지 않겠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앞으로 이제 다시 한번 결제 솔루션을 도입할 여지가 있다라는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플레이어들이 이런 개도국에서 이게 결제 솔루션으로 활용될 그런 잠재력을 좀 북돋아주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오늘 비트코인 가치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까지 갈 수 있냐라는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왼쪽 도표를 보시면 통화 자유도가 낮은 국가들의 목록입니다. 뭐 쿠바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소말리아, 뭐 이란, 뭐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화폐 정책이 사실상 뭐 그렇게 이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국가들의 화폐 가치를 총 이제 썸업을 해보니까 3.4조 달러가 되는데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이제 0.7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 5배 정도의 그런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라고 하죠. 전체 이제 그 불안정한 법정 화폐 대체 시 비트코인 잠재적 가치가 요 정도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본부장님이나 뭐 김준호 대표님 좀 첨언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그 우리가 비트코인이 출현하기 이전에도 사실상 그 각 국가의 고유의 화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적인 화폐들이 존재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은 G2 국가가 되어 있었지만 20여 년 전 이제 한중 수교할 땐 90년대라든가 또 수교 이전에 80년대 같은 경우에 보면 중국은 화폐 자체가 그 내국인들이 쓰는 인민폐 그리고 외국인들만을 전용적으로 쓸 수 있게 했던 태환권이라고 하는 화폐가 또 그때 당시 있었어요. 중국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에 인민폐는 중국의 그 내국인들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낮은 물가 그리고 투 프라이스라고 해서 서로 다른 가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물가와 화폐가 따로 있었고 중국 내국인들이 사용하는 화폐와 그 물가가 따로 있었다, 가격이 따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이 궁극적으로는 두 가격이 수렴을 해야 되고 두 화폐가 통합이 되는 과정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실은 위엔화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달러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듯이 지금 뭐 남미의 많은 국가들,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 또 동남아, 그 동유럽 이런 국가들 중에서 보면 경제 위기가 있고 인플레이션이 워낙 크고 아까 베네수엘라 말씀 주셨지만 그런 국가들은 사실 달러와 같은 기축 통화를 갖고 있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한 10여 년부터 새로 부각되고 있는 비트코인과 같은 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부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컨센서스는 지금 있어진 것 같고 과거의 학습 효과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트코인이라는 부분이 또 하나의 저는 강점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게 사실 도난을 이제 본인이 잘 관리만 하면 누구로부터 탈취당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황금을 보관하고 있든지 달러를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불법적인 수단이나 강압적인 수단에 의해서 몰수를 당할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또 도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또 디지털 자산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강점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준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이 여러 측면에서 왜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 자체도 사실 기존 자산들에 대한 그런 보관이라던가 하는 것들을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그 주목을 더 받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걸 적법한 방식으로 하는 곳들도 있겠지만 이제 뭐 그걸 어떤 은닉으로 사용하는 곳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이제 규제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 결국에 이제 뭐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뭐 그 은닉하기 용이하다는 건 반대로 그만큼 보관이 쉽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계속 주목받는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는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긴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비트코인 이런 걸 가지고 자금 세탁이나 뭐 은닉이나 불법이나 탈법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사실 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디지털 에셋 혹은 이제 코인들은 사실상 모든 게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분산원장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제 미 군에서도 사실상 이 코인에 대한 어떤 추적, 분석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전문 팀을 꾸려서 조사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규제 당국이나 감독 당국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에 비해서는 오히려 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의 분산원장 시스템이라는 투명성 때문에 사실상 그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숨길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은 강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찾아낸다고 하는 게 그 디지털 자산들은 어찌 되었건 꼬리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흔적이 항상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아예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 뭐 어디 사과 박스에 넣어서 어디 감자밥 밑에 숨겨 놓은 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본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면 얘기를 못 하겠죠. 뭐 본인도 기억 못 하면 정말 더 큰일인 거고. 근데 이거는 범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할 수 있는 방법들이 늘 남아 있고 그와 같은 이제 기술이나 서비스 역시 많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현금, 네. 종이 앞에 있는 현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기명 채권, 사실상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추적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지, 코인과 같은 이 에셋들은 사실상 모두 추적할 수 있다. 다만 추적이 안 되는 방법은 움직이지 않은 코인들은 트랜잭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좀 난이도가 있을 뿐이지 어떠한 트랜잭션이라도 일어나기 시작해서 거래 활동이 일어나는 코인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것을 사후적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이 밸류에이션 변동성이 워낙에 크긴 한데 이 시총 포함해서 어떤 자산들과 좀 비교해 보면 좋을까요? 뭐 이런 금이랑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주요한 테크 기업들이랑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화폐로서의 비트코인의 그런 잠재적인 시장 가치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다면 이제 다음에는 어떤 금으로서 이것이 이제 디지털 금이 됐을 때 정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에 대해 논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금과 비트코인을 비교하는 게 이제 현재까지는 그런 블록체인 업계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가장 많은 이제 담론이 형성되어 있는 어떤 내러티브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이랑 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유사한 부분도 있고 이제 뭐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뭐 그 직관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이제 공급이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비트코인 총 공급량이 2,100만 개인데 1,890만 개 정도가 채굴이 됐고요. 한 89% 정도가 채굴이 됐고 앞으로 매년 이게 반감기라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4년마다 한 번씩 신규 코인 채굴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비트코인 인플레이션 및 총 공급량 곡선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인플레이션율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표를 보시면 뭐 이제 이런 밸류에이션을 하는 분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 플로우 레이쇼라는 건데 이게 어떤 건지 그 김지훈 대표님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15페이지입니다. 네. 이거는 결국 희소성에 기반해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결국 자원의 제한, 희소성이 가지고 있는 제한량에 비교해서 유통되고 있는 생산되는 이제 자원의 양을 나눠서 이제 산출을 하게 되는데 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스탁 투 플로우 SEF라고 적혀 있는 이 형태로 보면은 그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은 어떻게 보면은 갈수록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을 띠게 되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반감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2,100만 개라는 이제 마지막 최종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점점 더 그 S2F는 높아지는 거고요. 이 모델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만약에 현 추세를 이렇게 예측을 해본다, 기술적으로 예측을 해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2021년 하반기에는 약 그 가격으로만 트렌드 추정을 해보더라도 여기 한 100K USD, 결국 우리나라 현재 한 일로 치면 뭐 1억 1천 몇백만 원 정도 수준까지 비트코인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 뭐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성장성이 이렇게 두드러질 수 있는 것도 이 수요가 많이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은 당연히 그 왼쪽 표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그 금이 매해 이렇게 성장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거에 비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적은 채굴량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5년 그리고 이후를 지나면서 점점 희소성에 대한 가치가 커질 거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톡 투 플로우 레이쇼가 이제 높을수록 이게 희소한 자산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연간 총 공급량이 한 2% 정도 남짓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1.5%에서 2% 사이에 연간 총 공급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3년 후에 2024년 반감기가 또 지나고 나면은 이 연간 공급량이 또 줄어들고, 이게 또 4년 후가 지나면 또 줄어들고 하면서 금보다는 좀 더 이제 희소한 자원으로 이게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논리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까 이제 S2F 모델에 따르면 이제 이번 년 하반기 때 뭐 100K가 한화로 치면 1억 1천만 원이죠. 여기까지 이제 도달할 수도 있다는 어떤 주장이 있다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여기서 이제 좀 투자자분들이 좀 유념하셨으면 하는 게, 어떤 과거의 수익률 추세가 미래의 어떤 수익률을 담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이런 이제 로직도 있다, 이런 근거도 있다라는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지, 뭐 이게 뭐 반드시 이게 맞는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건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이 금 시총 대비해서 이제 한 6%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금 시총이 12.2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비트코인 시총이 한 6%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투자 업계에서 이걸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는 분들은 뭐 이게 금 시총의 10%가 됐을 때는 얼마만큼 될 것이다, 20%만큼 되면은 얼마만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치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JP모건에서도 뭐 관련된 보고서에서 어떤 금 시총에서 우리가 이제 산업용이라든지 귀금속으로 사용되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의 금, 그러니까 이제 그 재무적 가치를 가진 금의 그 시총이랑 비교를 했을 때 비트코인이 뭐 이제 100K 이상 갈 잠재력이 있다라는 보고서를 낸 바가 있는데, 이런 앵글도 있다를 이제 그냥 투자자분들에게 환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첨언하실 한번 말씀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8페이지를 아까 좀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8페이지를 한번 돌아가 보면 월가의 주요 투자 은행들이 또 자산운용사들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전망을 정말로 극과 극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UBS 같은 경우 보면 아예 가치가 없다. 그래서 점차 이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0으로 수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매우 위험이 큰 자산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아크인베스먼트처럼 매우 또 긍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계속 논의를 했지만 이러한 정보를 저희들이 사실 전달해 드리는 것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도 이 투자하실 때 긍정적인 면만 보실 것이 아니라 또 어떠한 리스크 요인들이나 왜 그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보는지를 서로 균형감 있게 사실 정보를 습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사실 상반기에서도 보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또 디지털 자산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미디어에서도 긍정적인 면들 중심으로 상당히 부각되면서 사실은 가격이 오버슈팅 됐고, 대한민국 시장에서 또 김치 프리미엄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시장이 장기간 계속됐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하락하는 국면이 되면 온갖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내용들을 다 끌어모아서 또 부정적인 일변도의 또 시각들만 또 크게 부각이 되면서 또 패닉셀링에 동참하게 하고, 사실 대한민국 시장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좀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다른 여타 국가에 비해서 거래량 대비해서는 세계 넘버 2 수준이라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좀 메이저 코인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코인들이 주요 거래소에 뭐 170개, 180개 가까이 이 상장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보면, 이웃 일본의 넘버원 거래소가 불과 5개 정도의 코인, 메인 코인 위주로 거래가 되고, 우리가 미국 시장에 상장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50개도 안 되는 코인이 거래되는 거에 비교해 볼 때, 대한민국 그 가상자산 거래소가 갖고 있는 좀 특수성, 이런 것들을 좀 이번 저희들의 이런 방송 영상을 통해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또 긍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인 저희들이 다 소개해 드리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면서 투자에 대한 판단을 본인 책임하에 조금씩 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요 8페이지 정도에 대해서 왜 그럼 저렇게 좀 보고 있는지, 또 왜 이렇게 시각이 좀 극명한지도 간단하게 조금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UBS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좀 보수적이고 좀 약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이제 하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논리는 이제 이렇습니다. 그 뭐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성능을 가진 더 나은 이제 네트워크 효과를 가진 다른 알트코인이 등장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어떤 규제 환경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규제 리스크로 이제 인해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많이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0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이게 뭐 JP 모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디지털금 스토리에 기반을 해서 금의 밸류가 이 정도인데 그 비트코인이 그거를 차지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4만 6천 불을 얘기한 상황이고요. 이제 여기서 제일 좀 저는 주목할 만한 이제 회사가 아크 인베스먼트라는 이제 ETF 운용사인 것 같은데요. 이따가 이게 한 번에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크 인베스먼트가 이제 현재까지는 금융기관이 됐든 어떤 투자자가 됐든 비트코인의 타겟 프라이스 목표 주가에 대해서 가장 공격적인 전망치를 내놓은 회사입니다. 그 50만 불 한화로 약 5억 5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 아크 인베스먼트의 보고서를 이제 보면은 논리가 이제 이렇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가 중앙은행 양적 완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한 자릿수 중반대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비트코인에 이제 배정을 할 경우에 이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직까지는 이제 뭐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회사 현금성 자산의 약 8% 정도를 이제 비트코인에 매집한 바 있고요. 스퀘어 같은 경우도 현금성 자산의 약 5% 정도를 이제 비트코인에 매집한 바가 있습니다. 뭐 넥슨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매집을 약 한 회사 현금성 자산의 2% 정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한 자릿수 정도까지는 투자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지만 뭐 모든 회사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S&P 500가 아직까지는 여기에 이제 뭐 회사 자금을 이제 쏟고 이런 상황은 아닌데 아크 인베스먼트의 주장은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기관들이 그리고 법인들이 한 자릿수 중반대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비트코인이 이만큼 상승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포트폴리오에 이제 편입이 됐을 때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의 이제 시장 가치를 가질 것이냐라는 이제 좀 세 번째 가치 평가 툴인 것 같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 중인 어떤 상장사 리스트 그리고 그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나열한 장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준호 대표님 첨언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 방금 이제 말씀 주신 기존 토큰 전망들이랑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별하게 이 뭐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유의미한 그 규모를 달성한 시총 규모를 달성한 회사들 중에서 이와 같이 뛰어드는 곳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굉장히 뭐 이 분야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스퀘어 등등도 마찬가지고요. 그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은 저는 오히려 그 이 페이지에서 오른쪽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컴퍼니 네임이 저희가 흔히 또 알고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브랜드들의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은 별로 없어요. 이제 그 측면에서 S&P 500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냐라고 보면 전혀 아직 아닌 상황이고 다만 이와 같은 그 인더스트리에서도 얼리 어답터인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다만 나온 이후에 후퇴하고 있지는 않다. 즉 점점 점진적으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 본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던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향후 디지털 자산 투자할 의향이 있는가 5년 내라고 봤었을 때 약 91% 정도의 회사가 0.5% 정도의 투자 비중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답변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의 잠재적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 추산이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자료인데요. 결국 투자 비중이 0.5% 그리고 1%가 됐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저희 현재 대비해서 뭐 가격 업사이드가 어떻게 되는가, 연간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를 써놓은 거고요. 좀 전에 이제 8페이지에서도 그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다 어떤 특정 상황이 왔을 때 그 가격을 무조건 그 가격으로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조건부 전망들입니다. 그렇죠.
UBS는 그러면은 UBS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미래 예측 가격이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기관들이 1% 들어왔을 때도 0을 예측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어떤 리스크가 대체 투자로 넘어갔었을 때 등등의 0을 얘기를 하는 거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비롯해서 뭐 모든 다른 기관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가장 높은 전망, JP 모건, 시티그룹도 다 다른 시나리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종합적인 그 시나리오를 판단을 해서 그 중에 어떤 부분들이 본인이 가장 합리적인 가격 전망, 가장 합리적인 리스크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는가를 보고 그게 언제 그 조건이 달성이 될 건가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서 늘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시장이 얼마나 어떤 속도로 얼마나 빨리 달성되어 가고 있는지라는 측면에서 이런 자료들을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 대표님 주신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들 본인들만의 어떤 가정을 선정해 놓고 설정해 놓고 그 가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부합되어졌을 때 사실상 그 타겟 프라이스가 사실 예측된 거고 전망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제 그 어떠한 가정들이라는 이런 부분들의 팩터에 집중을 하지 않고 단순히 마지막에 써놓은 가격이 뭐 제로냐 혹은 뭐 50만 달러냐 뭐 이런 식의 그 숫자에 사실은 저희가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 주신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러한 다양한 가정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지금 실현되고 확인되고 있느냐를 보면 어느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크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아까 준우 대표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크게 공감하는 게 속도입니다. 속도. 그 타겟 프라이스가 뭐 당장 1년 뒤, 2년 뒤가 아니라 그러한 가정이 부합되는 시점인데 그 시점을 너무나 앞당겨서 기대하거나 또 너무나 멀리 두고 또 포기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조급함을 좀 버리고 또 이런 자산을 봄에 있어서 미래 시장이나 미래의 어떤 환경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좀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가면서 그 가정들을 검증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금은 앞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S&P 500 기업 중에서는 사실 테슬라 정도가 편입을 한 겁니다. 또 S&P에 테슬라가 편입된 것도 사실은 최근의 일이고요.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에서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했던 테슬라 그리고 그 테슬라의 오너인 또 일론 머스크의 발언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투자자들한테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고 또 도지코인이나 이런 또 큰 이슈들이 생겼던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그 트위터의 발언에 우리가 사실 일희일비 했던 것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많았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은 지양해야 되는 조금 더 다양한 그 호라이즌을 가지고 좀 사물을 좀 보고 비트코인 시장이나 디지털 자산 시장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조금 그러면 정리를 좀 들어가자면 이 기업이든 일반이든 이 비트코인들을 편입하게 된다고 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 사실은 이제 밸류에이션들이 좀 나오는 거잖아요. 20에서 22페이지 정도를 보면 그거에 관련해서 또 우리 중성님도 조금 또 소개를 해주실래요? 예, 지금까지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되기 시작했을 때 비트코인의 잠재력 이제 논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관 투자자의 앵글로 이걸 바라봤다면 또 일반 투자자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MZ 세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밀레니얼 세대, Z 세대. 또 어떤 분들이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MZ 세대들이 되게 선호하는 어떤 자산이다, 미래 자산이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MZ 세대가 주요한 경제 활동 인구로 이제 무상함에 따라서 앞으로 좀 더 성장할 잠재력이 높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준우 대표님 생각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세대가 앞으로의 이제 자산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다른 산업의 향방을 많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늘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을 리드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뭐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보다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밀레니얼 투자자가 67%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틀렸다라고 가정을 하고 비트코인보단 금이 낫다라고 나머지 60%를 7%의 인구를 뒤집기 위한 노력을 할 거냐라기보다는 67%에 대한 그거에 어떻게 시장에 반영해낼 것인가, 서비스로 어떻게 반영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뭐 이 투자자들의 생각에 집중을 할 필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향후에 이제 많은 경제력을 가져갈 밀레니얼 투자자들이 이런 디지털 자산을 선호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전망을 해본 건데, 이와 같은 X세대 및 밀레니얼 세대부터 이제 이런 부의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 대신 비트코인을 산다고 하면 1%가 됐건 5%가 됐건 샀을 때 뭐 현재 가격 대비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보고 있고요. 이게 앞으로 그러면은 뒤집어질 거냐라기보다는 이들은 결국엔 계속 경제력이 늘어날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그에 대한 대비나 그 올바른 수용 형태의 액션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세대 간의 시각차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이 현상을 해석하는 시각차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예컨대 이제 제가 주변에 이제 2030들이랑 얘기를 할 때는 좀 더 이제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뭐 40대, 뭐 50대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랑 얘기를 할 때는 아무래도 좀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 최영진 본부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무래도 주변에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랑 이런 대화, 이 주제로 얘기를 하실 때 어떤 피드백 좀 들으시는지 공유해 주시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경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70년대생이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이제 당연히 70년대생들이 많고 또 60년대 선배님들이 좀 있고, 근데 또 제가 또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도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다 교류를 하는데, 역시 조금 평균적으로 60년대 선배님들은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부정하시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도 아니고 밸류에이션도 없고, 그리고 이게 뭐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업처럼 어떤 경영 활동을 해서 뭔가 밸류를 창출해내는 것도 아니다 라는 식의 어떤 조금은 고정관념을 좀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전달 드려도 본인들 자체도 이 자산에 대해서 자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화폐로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특별히 많은 노력이나 시간을 들여서 이해하려고 하지도 좀 않는 분들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나 교육 수준이 높으신 분들인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또래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 약간 텍스헤비하고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성향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풀리 이해를 못하겠지만 방향성은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20대, 30대 친구들을 만나면서도 조금 놀라는 건 있어요. 이 자산에 대해서 신념은 강합니다. 또 믿음은 강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수의 친구들은요, 잘 모릅니다. 근데 잘 모르는데 약간의 맹목적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도 꽤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주류 대표님께도 이런 제안을 드렸고, 우리 중섭 팀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하는 이유가, 맹목적 신뢰는 안 된다. 신뢰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 시장에 대해서 변화를 좀 더 이해하고 정보를 좀 더 찾아서 분석해보는 노력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60년대든 70년대든 혹은 80년대든 90년대생이든 이 한 40여 명에 되는 이 세대의 분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이해에 대한 노력, 학습에 대한 노력들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보다도 좀 중립적으로 또 시장의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이제 최영진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사실 대다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분들이 또
되게 고등교육을 받으시고 각자의 분야에서 되게 뛰어난 뭐 학문적인 그리고 사업적인 성취를 이루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장표를 보면은 실제로 뭐 비트코인의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워런 버핏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찰리 먼거 말씀도 드렸지만 워런 버핏은 이제 비트코인은 그냥 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제가 쥐띠고 우리 그 주님도 쥐띠인데 우리 쥐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블랙스완의 저자로 아주 유명하시죠. 나심 탈렙 같은 경우도 이제 초기에 이분이 좀 예외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예전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긍정적으로 발언을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비트코인이 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 될 수가 없고 비트코인으로 할 거면 차라리 그냥 올리브를 그냥 사는 게 낫다. 이제 이런 발언을 이제 하셔가지고 굉장히 또 많은 그런 욕을 먹으셨죠. 갑론을박을 이제 양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주장을 하시는 게 뭐 맞는, 그러니까 이제 틀리다 맞다라고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지, 어떠한 점을 우려하시는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귀담아 듣고 어떤 부분들이 이제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해나가고 이제 서로의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요약을 다시 해보자면 뭐 다양한 이제 그거를 살펴봤어요. 이거를 이제 가치가 아예 없다라고 주장하시던 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우려사항, 예를 들어 뭐 대체 코인의 등장이라든지 뭐 이제 CBDC의 등장, 아니면은 뭐 규제 리스크,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럼 이제 이것들을 어떤 근거로 가치 평가를 하느냐, 크게 세 가지로 종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로서는 일단 이게 화폐로서의 가치. 근데 이제 어떤 그 선진국의 화폐를 대체한다라는 컨셉보다는 어떤 화폐 주권, 통화 자유도가 낮은 국가들의 어떤 대안적인 화폐로서의 어떤 잠재적인 가치, 이게 첫 번째 앵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금이랑 비교를 했을 때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이 그러면 정말로 금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이게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앵글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포트폴리오 편입 관점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몇 프로 들어갔을 때 요만큼 갈 것이다. 혹은 이제 MZ 세대, 밀레니얼 세대, X 세대, 이제 이런 좀 젊은 세대의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됐을 때 이게 얼마까지 갈 것이다. 이제 뭐 이런 세 번째 앵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시장의 어떤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규 자산 같은 경우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보면서 이제 테슬라랑 굉장히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테슬라가 이제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 테슬라도 되게 갑론을박이 많은 자산군입니다. 이걸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투자업계에서 테슬라를 이제 그 커버리지로 가지고 가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총수가 43개가 있어요. 43개의 하우스가 테슬라를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매수 의견을 낸 곳이 18군데, 중립 의견을 낸 곳이 13군데, 매도 의견을 낸 곳이 12군데고요.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619불인데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 곳 중에서 가장 높게 제시한 곳은 1080불이고 가장 낮은 주가를 제시한 곳은 67불이에요. 이게 가치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죠. 마치 지금 비트코인 가치 평가 이 장표를 보는 것과 같은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높고 어떤 미래의 성장 잠재력이 기대되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제약 사항이 많은 이런 자산 같은 경우는 가치 평가를 할 때 있어서 그 레인지가 굉장히 넓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런 걸 투자할 때 있어서 스스로 공부를 해봐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김주호 대표님,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첨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요, 설명 주신 것들 뭐 있고, 저도 계속 앞에서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자산들의 가격과 그 전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시나리오 별로 보고, 뉴스를 접하시더라도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에서 나온 얘기별로 가고 있는지, 그게 그러면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정보를 조금 더 걸러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런 전망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뭐 더 부정적으로 간다, 이게 뭐 이렇게 점점 가자 분위기로 간다,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있을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어떤 변동성이나 그 스탠스에 흔들리시기보다는
분이 이제 최초에 왜 투자를 하기로 했는지, 어떤 부분을 믿고 투자를 하게 됐는지에 따라서 그 본인들의 이제 투자 포지션에 대한 선택과 의사결정도 조금 더 중심을 가지고 가시면은 이 변동성 많은 시장에서도 어떤 이제 그게 결국 결과적으로도 이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밸류에이션에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 자체도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그 어떤 사실 확인을 하는 굉장히 이제 블록체인 탈중앙화된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정말 진실된 밸류는 결국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되느냐, 비트코인에 대한 컨센서스가 얼마나 모이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일종의 교환 가치가 생기게 된 거고, 그 교환 가치에 대한 가격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대체 자산들도 잘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게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의 컨센서스에 부합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계속 이 도입 현황이라든지 정보나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시면 훨씬 더 안전하고 또 불안하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양한 어떤 근거와 가정, 팩트를 토대로 사실 저희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정보를 좀 정리해서 긍정적인 부분 또 부정적인 부분들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너무나 시장에 많이 흩어져 있는 그런 방대한 정보들을 조금은 저희들이 정리하고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린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사실 뭐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은 가격 상승의 가능성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어떻게 보면 분명히 가격의 하락 가능성도 상존하고, 그 어떤 자산보다도 변동성이 큰 리스크 자산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크게 놀라셨겠지만, 투자자 여러분들은 항상 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또 위험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하나자산운용 그리고 크로스앵글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 메이트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